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에 임하고 있는 거는 주작물이 오이라는 거지, 식물 생명체가 움직이는 근원이나 전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다른 작목으로 혹 참여하셨다면 주 시간에는 질문하지 마시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질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고, 이 작물들은 움직임이 어느 에너지를 사용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에너지라는 게 지하부에 있기도 하고 지상부에 있기도 하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잎이라는 거고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에 있는 건 뿌리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이를 재배하신다면 지상부, 지하부 둘로 나눠집니다. 요 중간 부위는 관의 연결 부위거든요. 어디로가 어디로 오느냐는 거죠. 내려오는 거는 요 사이로 내려오고 중심부로 올라가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 속도만 빨리 해주면 얘는 빨라요. 그럼 에너지원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요 떡잎이 된 씨앗에서 출발하겠죠. 그럼 씨앗에서 자랐다면, 이 씨앗에서 자랐다면 떡잎이 나왔을 거고, 이 떡잎의 에너지는 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씨앗 속에 있는 영양소. 그러면 그 영양소가 사용하고 나면 소멸됩니다. 없어져요. 떡잎 속에 있는 영양소 양에 따라서 떡잎의 크기가 바뀌면 몸통이 바뀌어요. 그래서 씨앗을 갈리고 씨앗을 다룰 때는 큰 종자, 좋은 종자를 골려가지고 사용하죠. 그렇다면 이 떡잎마저 에너지원을 영향을 가하면 얘가 먹고 자랍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떡잎에다가 영면실이라면 얘가 바뀌어요. 그러면 떡잎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떡잎에서 있는 영양을 전달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물이란 에너지를 여기다가 맹물을 뿌려서 이동만 시켜주면 이 뿌리 양은 늘어납니다. 뿌리에 의해서 뿌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상부의 영양소 이동에 의해서 늘어나요. 그러면 이 떡잎을 키우면 이 몸통 굵기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몸통 굵기. 그러면 관이 커져 있기 때문에 후기의 쉐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막대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몸통을 키울 수 있는 건 떡잎이었고, 떡잎 다음에 떡잎이 크면 내려간 영양소가 뿌리가 일을 많이 해서 올라가는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다시 쉐입의 크기에 해당합니다. 크기하고 두께는 또 달라요. 크기는 함수량에 대해서 키울 수는 있으나 두께는 양이라는 게 질. 올라갔을 때 물이 많이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잎을 키우느냐, 영양소가 가서 키우느냐, 두 개 또 달라요. 또 나눠져요. 그러면 우리는 요 떡잎 과정 다음에 육묘를 가져와서 심거나 직파를 심는 그런 단계겠죠.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육묘, 접목이 아니면 그냥 실생, 그걸 나누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묘를 가져왔다면 정식에서 몇 장치 가져오는 우리가? 두 있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두 입에 썼다면 요 상태인데 요 떡잎 노화 정도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노화가 된 것 시분이나 노화가 되지 않는 시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식을 할 때 육묘를 가져와서
조로 간주해가지고 잎에다가 여기다가 영양을 주고 연면 시비를 하고 낮에 맹물을 뿌려서 이동을 시켜버려서 빠른 시간에 뿌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정식을 하고 오이가 통통하게 넓어져야 되는데 그 약간 니리끼리하게 해가지고 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탈수예요. 지금 탈수. 우리가 정식을 하고 이게 뭐라 그러죠? 뿌리 내림 한다 그러고 그 물을 굶기거나 그래 버리면 이게 뿌리 깊이 가라 그러잖아요. 그건 반대의 동작이에요. 언제든지 내려갈 건데 그때 굶겨가지고 몸을 축소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식 단계에서 우리는 영양을 공급하고 물을 뿌려서 빠른 시간에 얘를 발근을 시켜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심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살이 쏙 빠져버려요. 작아져버려요. 그런데 이 농사 초보자들이 보면 남들 좋은 날 맑은 날 다 심고 자기 혼자 허둥대고 비 오는 날 심어요. 농사 잘 됩니다. 왜 잘 되느냐? 똑같은 비로 똑같은 양 줬는데 잘 되는 원인은 탈수. 비 오는 날 심으니까 탈수가 없지 않습니까? 탈수가 없으니까 발근이 빨라요. 근데 우리는 이 탈수를 일어날 날짜 일조로 하면 좋은 날 심고 잎에 먼저 영양을 주고 맹물을 뿌렸더라면 그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거죠. 햇볕도 사용하고 영양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이 행동하는 주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 주기를 빼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존하는 이야기대로 하는 것 때문에 일부 식물은 장애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다 또 어떤 말을 붙이냐면 스트레스라는 말을 붙이죠. 그거는 진짜 쓸데없는 말이에요. 장애, 좋은 거 나쁜 거, 중간청 세 개만 나누면 되는데 이거 스트레스 말을 붙여놓으면 해석하기 어려워요. 스트레스라는 말은 정신적인 에너지원이 아닌 걸 가했을 때 일어난 일이 스트레스 봐야 되는데 작물은 많은 생각이 없다고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얘가 안 크고 있는 건 스트레스가 아니고 함수량, 탈수에는 함수량 부족이냐 영양 부족이냐 이 나누어야 돼요. 그래 양분화시키면 우리가 제일 활용하고 쉬운 방법을 사용한다면 영양을 조로간주로 해가지고 포트에 우리가 잎에 흠뻑 먹인 상태에서 낮에 정식을 하고 맹물을 뿌립니다. 몇 번 뿌리 줄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 영양을 갖다 몇 번 쓸 수 있는 에너지원. 근데 얘도 영양 좋은 게 들어가는 흡수량이 있기 때문에 무진장에 물을 뿌리면 못 견뎌요. 하루 종일 물만 계속 뿌리고 있으면 이 들어간 한 번의 영양소를 부족해야 돼. 살이 빠져버려. 뿌리는 순간적으로 빨리 내릴 수 있으나 몸통은 가늘어져요. 그래 보면 물이 한 번 영양에 조로간주를 한 상태라면 5번까지는 큰 물이 넘다는 거죠. 낮에 우리가 정식을 하고 오이 잘 크라고 맹물을 뿌리죠. 맹물을 뿌리면 연면실의 영양소는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연면실이 한 얘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들어간 거고 먼저 갔던 게 이동한다는 거죠. 입속에서. 입속에 들어있는 것도 다 달라요. 자기가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지 지금 들어간 게 이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소화시킬 기간이 더해요. 제가 해본 바로는 오늘 오후에 연면 시비하고 내일 오전에 맹물을 뿌렸을 때만이 잎의 새끼 내일 오후에 바뀌어요. 그럼 하루가 우리 육안으로 포괄할 때 하루가 걸린다는 거죠. 이 하루에 행동이 일어나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그러면 전에 있던 종전에 있던
에너지를 여기 있던 잎에 있는 거 사용해도 뿌리를 만들어도 오늘 들어간 게 내일 흘리면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도 연면식 영향을 주고 맹물을 낮에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살이 빠져요. 키가 웃자람이 웃자람이 일어나는 거는 살이 빠졌다고 봅니다. 웃자람도 살이 빠진 거고, 그리고 위에 작게 올라오는 것도 살이 빠진 거예요. 각 부위마다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세세히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나눠서 이 에너지원이 우리가 첫 잎은 몇 cm를 키우고 둘째 잎은 몇 cm 키우고 나오겠죠. 잎의 크기 플러스 두께. 그러면 지상부에 있는 그 영양량, 잎의 두께, 지하부에 있는 비료, 물, 여기도 물, 네 가지로 분류돼요. 요 회전율이거든요. 그러면 지하부에서는 15cm 밑에 35%, 25cm에 45%란 함수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물은 정의가 됐다는 함수량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이상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상 가면 얘가 뿌리가 활동을 잘 못해요. 결국엔 맹물만 많이 먹고 비료량은 작아지는 꼴이 되겠죠. 그리고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힘이 없어져요. 여기에서 함수량이 60으로 간다면 요거는 뿌리가 둔화돼요. 못 움직여요. 우리가 원했던 농작물이 이때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여기에 30%대를 가는 것 같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분을 안에 제대로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요 범주 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우리가 작물 재배하는 오이 몰칭 밑에 토양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미생물 활동 망해가 부드러워져요. 저희 농법을 배워가지고 기계로 측정하면서 함수량과 맞춰 나가면 토양이 부드러워져요. 미생물 활동이 이렇게 함수량이 늘어나면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계로 측정한 거니까 좀 정밀도는 높죠. 우리가 손으로 육안을 하는 건 좀 그 측정 범위가 그 편차가 많다는 거죠. 물을 먹었다고 해서 비료를 많이 먹었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에서 들어있는 함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양은 아래 위로 교류를 하겠죠.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어떠한 좋은 물질로 연면 시비한다고 해서 맹답은 아닙니다. 왜 안 되냐면 내려와도 가져갈 게 없으면 내려가 일어날 수 있으나 가져갈 게 없다는 거죠. 올라가지고 가져가가지고 각 부위로 사용해야 될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뿌리에 있는 이 시량은 얼마를 가져갈까요? 그 책 제일 뒷장을 보세요. 책 제일 뒷장에 그 표지 제일 뒷장, 표지 제일 뒷장에 보면 표지에 보면 이시 그 표가 나옵니다. 표지 제일 뒷장에 보면 그 짱이죠. 그 표지 뒷장. 그 생명체들이 근원이 거의 바닷물 염도, 전기 전도율, 그 에너지원이 0.8이라는 수치에서 3배, 2.4의 요 측정기가 측정했을 때 이 시량이 최고 잘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는 생명체가 바닷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바닷물의 염도에서 3배에서는 잘 안 그 생명체 안 뒤터지게 돼 있는데
이것마저도 좀 편차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 O이는 그 3배 0.8의 3배 2.4 2.7까지 가도 아주 좋아요. 3.0이 되면 기계가 측정했을 때 뿌리의 물이 바깥으로 나와요. 빨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저 기계는 단순한 게 돼가지고 소금도 내나 측정시 0 측정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요. 가리만 많이 준 것도 똑같이 나오고 요소만 많이 준 것도 똑같이 나오면 같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요 기계를 사용할 때는 줄 때는 어느 정도 그 맞춰서 줘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량을 비료량을 2.4를 맞췄을 때 이것마저도 점적 호수 깔린 양의 위치에 따라서 잎이 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점적 호수 심을 때 어릴 때 가까이 하나 있는 거 이건 살림호수 어린 명목 살릴 때만 쓰고 이걸 옮기네. 이걸 안 주고 계속 사용하면 여기 과습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과습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비료가 많이 없는데도 잎이 가에 테두리가 타요. 노랗게. 그럼 우리가 비료가 많아서 탔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습 강제적으로 물을 많이 먹어 함수량이 높아서 먹어가지고 그 물이 잎 밖으로 뱉은 거예요. 뱉으면 비료가 나온 거죠. 비료를 잘 뱉는 게 있고 안 뱉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오이를 재배하고 양력 2월달 돼서 고추를 심으면 그 사이에다가 청양고추는 겨울이나 여름에는 가위 차이가 없어요. 많이 편차가 없어요. 그런데 오이는 여름 되면 싸지죠. 그러면 가을에는 오이를 심고 양력 2월달 되면 고추를 심어서 재배한다면 이 고추하고 오이하고는 행동이 달라요. 오이는 잎에서 비료를 뱉어서 잎이 타주는데 고추는 잘 비료를 안 뱉어요. 고추가 잎이 훨 두껍다는 거예요. 오이보다. 오이는 잎만 크지 두께가 얇아요. 그럼 이 두께를 갖다가 어느 그 에너지를 이용할 거냐? 뿌리에 있는 비료량이 맞아야 오이가 더 잎이 두꺼워지죠. 함수량만 높이 나면 크는 건 잘 크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잎이 얇아서 우리가 생산의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아래 상하가 교류겠죠. 근데 얘 비료가 지금 이거만큼 있고 함수량이 맞고 지상부에서 물을 쓰고 다 해도 잎이 한 장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 그 오이 지금 품종을 계속 개량을 해버려가지고 개수가 너무 많이 열게 돼 있어요. 긴 오이 같은 경우에는 가시 오이 같은 경우는 잎이 석장이 넉 장이 하나 붙이는 것 같으면 백다다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익히 마찬가지로 두세 장이 하나 붙여야만 상품 질이 오르고 생산 하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소득은 높다. 잎이 하는 일에 의해서 생산 작물인데 우리는 그 오이가 잘 연다고 해서 그냥 달아놓으면 그 다음 거는 고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고라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이미 경제적 손실이 발생이 되죠. 고라가 되기 전에 우리는 적화를 해줘야 돼. 아주고 떼주고 잘라줘야 돼. 지금 우리 오이 재배하면서 이파리 몇 장이 하나 붙입니까? 오이 이파리 몇 장에 오이 하나 붙여요? 근데 4엽에서 8엽 사이. 이파리 8장에 오이 한 개 달라고요? 그 말이 아니고 오이 정말 어떻게 하냐 소리. 이파리 몇 장에 하나 붙입니까? 우리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나씩 그냥 솎아냈는데 한 장 띄워 한 장, 두 장에 한 개. 그렇죠. 그리 봐야 그리 보면 그 다닥입니까? 예, 비슷하게. 예. 다닥이는 두 장에 하나에 이 시량 얼마 맞춥니까? 이 실험 글쎄 뭐 측정기가 없으니까 기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비료량 얼마 줬습니까? 100평당.
우리가 600평인데 예. 일주일 따지면 우리가 처음에는 물을 줄 때 이틀에 한 번씩 주고 조금 빼서 3일에 한 번씩 주고 그랬는데 한 번 줄 때 비료 들어가는 게 600평에 한 6kg 3일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정도 좋다고. 예. 다른 분은 비료량 600평에 요게 또 함수량하고 관계 있거든요. 물이 축이 안 나면 어느 정도 비료량을 늘려 놓으면 이 실을 올리면 축이 안 나요. 그 함수량만 맞으면 한 번 맞춰 놓으면 그 뒤에 들어가면 거의 맞아지는데 우리는 그 언밸런스 내기 얼마를 쓰느냐면 고추 같은 경우에는 물만 먹어내면 100평에 5kg 그러면 100평에 5kg 계산하면 5, 6, 30 한 번 들어갈 때 30kg 들어가도 적다. 이게 어떤 수치가 나오냐면 5kg라는 거는 1kg가 100평에 미치는 양은 0.08의 이시가 나온다는 거죠. 요게 측정하면 1kg가 100평에 미치는 0.08 곱하기 0.08을 하면 되는 거죠. 요렇게 하면. 그거 지금 그 계산되는 것은 밑에 지금 기비 안 했을 경우에 지금 양입니까? 아니면은 기비도 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나옵니다. 측정을 하면 언제든지 나오니까 측정 값에 맞추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 100병에 5kg라는 것도 기비에 많이 들었을 때는 지금 저 5kg가 아니고 이제 측정을 좀 더 했을 양을 이제 네. 줄여야 된다고 말이죠. 맞죠. 근데 요거를 기본값을 우리가 심기 전에 우리가 밭 작업을 그냥 제일 심기 전에 상태에서 땅을 꼭꼭 밟아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그 비료량에 플러스하면 되지. 그 양마저도 계산이 나온다 수치가. 이 수치가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의 우리 비료 쓰는 거는 한 약 5분의 1밖에 안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5분의 1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시 재보면은 보통 저 3 이상씩 다 나오거든요. 지금 저 중간 정도 기술센터 가서 측정. 예예. 그게 진주가니까 예. 7, 8이 나와도 요 기계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기 있는 거하고 우리 작물하고 하면 언밸런스가 난다는 거죠. 그 양으로 하면 우리가 원했던 작물이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요게 작년에 고추에 오이에 있는데 고추에 오이에 얼마가 주냐면 요게 작다고 100평에 5kg가 아니고 100평에 7kg까지죠. 그것도 작아요. 노지 고추에 100평에 10kg 줬거든요. 요수를 관수를 그래도 이시가 안 올라가요. 그것도 자갈 땅하고 물 빠짐이 안 좋은 땅하고 또 차이가 또 많이 날 수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수를 잘하게 두둑을 만들어야만 농사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높게. 근데 배수가 이게 함수량이 위에 끼를 못 줄이면 우리가 꼭 필요한 시기에 비료를 못 집어요. 함수량이 계속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둑 높이는 상당히 높게 돼야만이 겨울에 지온도 따뜻해지고 함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진주 지역에도 고추하우스에 기본이 100평에 5kg를 계산해서 쓰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더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쓰냐면 600평 하우스에 함수량이 부족할 때 비료량이 낮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요번 주에는 1주에는 요소 한 포 다음 주에는 2포가 들어가요. 그래도 이것도 딸려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료량은 어찌 보면 엄청나게 턱없이 부족해요. 기비부터 좀 제대로 잡아놔야 농사가 잘 되는데 기비량도 엄청나게 지금 적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요 속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비료를 써버리면 이게 염류 위에 쌓이죠. 예. 그 쌓인 거는 그 두둑에 비닐이 정확하게 깔렸다면 괜찮은데 여기에만 깔고 여기 놀고래 그 비어 있죠. 여기가 쌓여. 여기에서 우리가 호수로가 비료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건조하게 마르겠죠. 그러면 요놈이 여기 가서 비료가 쌓여요. 물이 와가지고 마르고 여기가 염전이 돼요. 비료 염전이 돼요. 이쪽이 비닐이 안 깔린 부위가. 그럼 여기 간이 패니까 여기 비료 많다고 생각했죠. 근데 여기만 많은 거지 여기는 실질적으로 먹으니까 없어져요. 근데 우리들이 그 이시 측정하러 갈 때 보통 측정할 때가 그 위에 표토를 살짝 걷어내고 이렇게 비스듬해갖고 서울 군데서 이시를 의뢰하고 그러는데 대학 측정. 그걸 측정을 했을 때 그 두께하고 내 생육하고 정확히 맞아요. 근데 진주 지역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분들이 측정하면 센터에서는 비료 주지 말아야 돼. 요소 많대. 근데 거기다 몇 배를 더 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고추하고 오이하고는 틀리다는데 말하자면 똑같은 고추는 많이 땡기고 저도 오이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예. 근데 함수량을 넓혀가 못 먹게 만들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수분 측정기 여기 이시 측정기로 측정할 때 어디에 측정을 해야지 그럼 정확한 답이 나와? 15cm. 15cm, 25cm. 그것도 이제 찌르는 각도에서 전조호수 밑에서 15cm 밑에 것을 측정하냐 아니면 떨어져 있는데 부분에 그거는 우리가 응용하면 되죠. 예. 여기 함수량이 요렇게 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이가 심겨져 있으면 요 부분에 함수량이 요렇게 미친다고. 그러니까 여기 측정하면 요 가까이는 조금 많더라도 요 옆에 측정을 맞으면 그걸 제일 중시지. 그러면 한번 측정할 때는 그러면은 여러 군데를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몇 번 해보면 전부 잘해요. 안 해보니까 못하는데 처음에 요 기계를 사가지고 한 달 동안 제대로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 되면 잘 써요. 몇 개 딱 찔러가 데이터 딱 내면 그래 자기가 비료 쫙 챙겨 잘해요. 최근에 저쪽에 충북 음성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샀어요. 60대 넘은 아주머니가 노지 고추 700평 놀골에다가 복합비료 100평에 한 번씩 뿌렸어요. 미끄러지 자빠질 만큼 뿌려놓고 이제 이시를 맞추니까 고추 두둑에서 측정하니까 이게 빨리 들어가가지고 2.4가 나와요. 이시가 고추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요 기계를 들고 가서 집집마다 측정을 해보면 농사 잘 되고 하는 집에는 가보면 함수량하고 이시가 거의 맞아요. 못 되는 집에는 가서 조사를 하면 원인이 정확히 나와요. 물만 많이 주고 비료를 적게 주고 함수량이 안 맞으니까 땅이 가을에 심을 때는 우리가 두둑 만들 때 아주 푹신푹신하게 해놨잖아요. 이래 토양 환경이. 근데 오이 재배하면 자꾸 딱딱해져요. 그거는 함수량이 높다는 거예요. 이 딱딱한 땅마저도 풀려요. 진주 지역에서 오이 애호박의 재배를 했는데 농사가 이제 부진하니까 2월달에 고추를 심었는데 한 달 넘게 말리니까 땅이 이렇게 손이 쑥 들어가요. 은근한 간자리, 벌어진 자리. 벌어진 자리 옆으로 해가 땅이 풀리기 시작해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정상화가 돼가지고 고추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따요. 네, 지금 어제 45,000원 나왔다는데 네, 지금 여름 오이는 겨울 오이하고 가격이 많이 싸죠. 근데 고추는 안 그래요. 겨울가하고 여름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근데 겨울 고추도 10kg 4만원대, 45,000원대, 5만원대밖에 안 걸리는데 지금 고추가 45,000원을 받아서 뭐 겨울에 불 땐 거하고 가격 같죠.
경제도 소체 엄청나죠. 그리고 오이 사이에는 고추를 심을 수 있는데 고추 사이는 고추를 못 심어요. 그늘에 찍어. 그러면 그 한 달 반 동안 먼저 심을 수 있어요. 사이에. 이런 부분도 숨어 있어요. 우리가 주는 대다수가 제가 다니면서 조사했을 때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순천 지역에서도 농가들이 100평에 1kg 비를 줘요. 관수할 때 100평에 1kg. 600평에 5kg 줬다 그랬죠. 저는 그보다 덜해도 중간에 제가 오이 재배하면서 올해는 네. 염류 직접 킬레이트 된 그 염류 해소하는 걸 갖다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사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초기에 토양검사 할 때 3.4 나왔었어요. 근데 중간에 가니까 비료를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도 염류가 6.8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했는데 이게 마지막 지금 토양검사 지금 끝나고 의뢰해놨는데 얼마 정도 나왔는지 지금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이게 그 두둑의 멀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멀칭은 그 꼬랑까지 다 완전히 알겠어요. 내려와 있는 상태. 예. 이게 쌓이기도 해요. 어느 부위에 건조되는 부위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저 시료 채취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점적호수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있는데, 지금 점적호수 있는 쪽이 주로 이제 영양분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시료를 채취해갖고 갔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데서도 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올해는 유독 지금 비분도 그 전에는 그보다 덜 줬는데도 더 줬는데도 덜 나왔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황은 어떻습니까? 작황은 초기에 괜찮았습니다. 되게 괜찮아요. 예. 지금은 지금 이제 끝나버려서 그러는데 나중에 것은 이제 저 시음 재배를 했었는데 올해 처음 해봐갖고 저 밑에 나무를 심었고 나무 밑에다가 심었더니 초기 관리를 잘못해갖고는 초기에 이제 수확을 좀 못했었는데 나중에 좀 따기는 땄는데 여기 조금 그래서 너무 이시가 높아갖고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 거의 조사하면 낮아요. 네. 없어서 농사가 안 돼요. 없어서 농사가 안 되는 게 거의 대다수예요. 처음에 우리가 똥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살짝 먹고 나면 푹 나빠요. 그럼 우리는 1차 심었을 때 달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따먹고 나면 희발이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릴 때 토양 환경 좋은데 그때 그 먹었던 영양소 그걸 다 쓰고 나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잎 개수가 많거든요. 이렇게. 근데 다음에는 잎 개수가 줄어들어요. 여기에 몇 마디 이상 가면 오이가 달리죠. 이 오이가 달렸을 때 이 관을 보면 중심으로 올라간 영양소는 오이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오이가 끝이 어릴 때 닦는 끝이 좀 굵죠. 끝이. 마디 보통 예. 우리가 거저할 때는 좀 밑에서 따면은 뭉툭하게 나오고 예. 보통 8절 이상에서 땄을 때는 정상적으로 거의 정상적인 과를 수확을 하거든요. 요 길이가 짧아지면 요 잎의 크기가 작은 거고 요게 적다는 거고 꽃핀 날 요 꽃핀 날 아침에 오이는 재배해 보니까 22cm가 좋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꽃핀 날 아침에 잎을 재야 측정치가 맞다는 거예요. 뒤는 크으니까 그 다음 문제고 요 꽃핀 날 아침에 요걸 재야만이 오이 길이가 맞는. 그럼 요 센치를 맞추려고 하면 잘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면 비료량이라는 게 밑에서 미는 양이나 위에서 내리는 양을 맞추내야 한번 맞아지고, 그리고 중간에 오이 개수가 많이 달려버리면 얘가 많이 달리면 중간에서 계속 나가버리고 잎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잎이 일을 적게 하게 돼요. 요 부분에서 계속 이거 몇 개를 달 거냐, 잎 몇 장이.
달리는데 달고 안 달고 이러면 힘은 힘대로 빠지고 생산량은 부진해져요. 잎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비료량을 맞아야 되는데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센터에서 한 측정치하고 이건 안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센터의 측정치는 높으나 농사는 안 돼요. 이 측정치는 하면 센터는 높은 게 낮게 나오고 농사는 이 양을 맞추면 잘 나오는데 센터에 있는 높은 거는 생산량을 감소하게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거기했을 때는 센터에서 의뢰해갖고 그 친환경 할 때도 토양검사 의뢰하면은 센터에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데이터로 해가지고는 하는데 그것을 아예 불신해갖고 이제 요거 요 장비만 믿고 이제 한다라면은 결과치가 없지 않습니까? 활용은 해야죠. 그 수치는 일부 질소분이라든지 어느 정도 활용할 수는 있으나 전체로 농사에서 실전적으로 했을 때는 이 기계가 더 유리하다. 어떤 우리가 그 측정기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농사에서 제일 적합한 위치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못 찾아내면 우리 생산량이 감소하니까 그 측정기 찾아낸 게 이 기계가 제일 편리해야 돼요. 그 농가에 지도했을 때 그 수치만큼 생산량이 비례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잎이 상단에 꽃핀 날 아침에 잎을 쟀을 때 몇 cm냐는 거죠. 요거 22cm 이상 맞추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오잎 몇 cm 심어요? 40입니다. 45cm요? 40. 보통 22cm나 이렇게 심어갖고 나누죠. 그러면 40cm 간격이죠. 자, 그 키우는 것은 그렇고 저기 상주나 저쪽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두 줄을 심어가지고 매줄 이렇게 심어가지고 40cm, 43cm 이런 식으로 띄어가지고 심는데 여기는 보통 외줄로 심어가지고는 양쪽으로 나누니까 22cm씩 심어 나누니까 22cm 심어가 나누면 44cm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심어지는 간격은 20cm고 이제 나눠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22cm, 22cm. 네, 20cm. 여기 22cm. 똑같이 맞춰놨어요. 22cm. 왜 22cm 나왔냐면 요 잎의 크기가 22cm, 22cm. 호박은 보니까 9치, 27cm 심어요. 호박은 한가만 공식이 어떻게 에어박 만들었는 요 크기가 앞에 꽃피나 같이 27cm, 그 다음에 27cm, 23cm, 19cm, 15cm 나눠놨거든. 4cm씩 떼가지고 공식을 개발해놨거든. 오이가 22cm 심는다는 말은 요 잎의 크기가 22cm 맞추면 최적으로 맞다기 때문에 저는 공식 따로 개발했어요. 심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러면 오이가 왜 22cm 심었냐면 꽃핀 날에 22cm를 우리는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애호박은 27cm를 맞춰야 되는데 애호박도 역시 마찬가지로 꽃핀 날 아침에 27cm를 맞춰요. 고추 같은 거는 13cm를 해줘야 돼요. 꽃핀 날 아침에. 이 센티미터를 정확히 활용하면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그 공식을 활용하면 우리는 생산에 그 부합할 수 있잖아요. 22cm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꽃핀 날 아침에 잎을 22cm를 맞추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cm를 만드냐 이거죠. 그러면 요 두 개가 맞게 돼 있어요. 호박은 1m가 좋더라고. 27cm 1m. 그 다음에 여기서 20cm 떨어져요. 그럼 생산분 감소폭이죠 이게. 요거는 하면 80cm, 요거는 60cm, 요거는 40cm 돼요. 40cm 꽃핀 날에 되는 것 같으면 이건 톤장이 일어날 거예요. 호박에 톤을 뿌리는 게 톤이 타고 위로 올라가요. 거리가 멀어야 돼요. 그러면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여기 가까워지고 꽃핀 날에 가까워지면 생장되는 것이 장이 일어나요. 오이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 거리가 짧아졌다는 것은 잎의 함수량이 작거나 잎의 두께가 얇아서 일을 적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하부에서는
비료량과 감소량이 또 안 받아요. 이게 아래에서 이 구조거든요. 이 구조에서 회전율이 이동량은 지하부, 지상부 함수량에 의해있고 탈수량에 비례하게 돼요. 환경이 우리가 탈수가 많이 되고 있으면 이동량이 둔해지죠. 그 양 때문에 회전율이 적어집니다. 오이는 꽃핀 날 아침에 22cm, 제식거리 22cm. 정확하죠? 그러면 그 정확하게 만들어 놔놓고 우리는 응용은 상단에 꽃핀 날에서 맞춰내야 되는데 그걸 활용 안 하고 있다. 22cm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경험치가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호박도 정확하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지하부 안 보고 지상부로 보고 전체를 파괴가 만들어 놨는데, 근데 농가에서는 미리 다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상부만 맞아요. 처음에 어릴 때는 맞춰냈다는 거겠죠. 어릴 때 우리가 오이가 처음 달리고 이럴 때는 2cm가 맞았는데 위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비료량과 함수량, 지상부의 잎의 두께, 영양 공급량과 함수량의 차이. 이 부분 좀 이해되십니까? 이제 센티미터로 재보면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 알 수가 있어요. 잎의 꽃핀 날 아침에 잎의 센티미터 재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저 혼자만 강의를 하게 두면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가 훨씬 손해갈 거예요. 제가 계속 질문해가지고 머리든 알짜배기를 가요. 알짜배기. 작물이 움직이는 것은 언제 어느 때라도 동일합니다. 봄비가 많이 오는 해는 들에 산에 있는 나무들이 잎이 크게 나와요. 근데 걔들은 크게 나와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잎이 커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오이는 어릴 때는 크다가 뒤에 가면 힘이 뚝 떨어지는 원인은 중간에서 오이가 달리가 영양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잎으로 갈 영양소 줄어듭니다. 그럼 줄어들어도 우리는 여기서 그 얼마 만에 채워줄 수 있는 그 양이 필요하다. 비료량이. 그러면 갔다가 오는 동작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최소한 이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함수량의 이시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해고 그 외 것들은 생산 감소해도 물을 안 뿌리고 안 해더라도 그래도 작게 손실이 간다. 그러면 물을 뿌리면 30% 빨라져요. 우리가 연면 시비만 하면 영향을 주면 이게 7일 만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맹물을 뿌리면 여기 내려가요. 한 번 뿌릴 때마다 2일씩 까져요. 한 번을 뿌리면 5일 되고 또 한 번을 더 뿌리면 3일 돼요. 그럼 오늘 연면식하고 내일 맹물 뿌리고 모레 맹물 뿌리고 다시 연면식 할 수 있어요. 그럼 속도가 빨라져 버려요. 우리가 이는 과채류 이거 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깻잎 같은 걸 해보면 10일 만에 따는 거 딱 7일 만에 따요. 더 빨리 주면 물 더 뿌리면 더 빨리 따요. 그러면 그 맹물 시비 하고 횟수가 몇 회 기준입니까? 봄비 오는 거 보면 알죠. 많이 오면 많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그 영양제를 한번 뿌려주고 그거는 일주일인데 한 번 맹물 뿌리면 이틀씩 까져요. 하루에 몇 번 뿌렸을 때에 하루에 몇 번 3회 이상 3회 정도만 뿌려도 한 1일 1회 연면식 할 수 있다. 근데 1일 1회가 아니고 요건 조금 더 늘려야 돼요. 4회 정도로 뿌려야만 해. 3회 4회 정도 뿌리면 연면식 할 수 있는데 어린 모종하고 또 큰 나무가 또 성체가 조금 차이가 나요. 흡수량에서 어린 육류는 딱딱이가 잘 안 먹어요. 많이 큰 나무들은 흡수량이 늘어요.
그럼 물을 뿌리는 지금 물을 뿌려준다는데 보통 물 뿌리는 그러면 시간대는 그러면 언제 해줘야지 가장 좋은 겁니까? 오전에 뿌리면 똑보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 말랐을 경우에. 그럼 여기 딱 비쳐가지고 타요. 물보기가 저 물이 잎이 무거워 쳐지면서 여기 맺힌 물 있죠. 예. 여기 똑보기 현상이 요 옆에 뭐 성체가 있으면 타요. 근데 오후에 하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또 이제 물을 연면시비 해주다 보면은 다른 또 병이 또 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몇 시간 안에 마르면 되죠. 근데 병이 온 거는 주된 게 그 병에서 병이 온 게 아니고 잎이 얇아져가지고 얇아져서 온 거죠. 흰가루라든지 녹균이 거의 대다수가 얇아서 두께를 두껍게 넣으면 잘 안 와요. 얇아서 흰가루 같은 거는 잎 두께가 두껍고 대기 습도만 맞으면 안 오죠. 병원체는 세 가지잖아요. 습도, 병원체, 온도. 이 세 가지 중 한 개만 떼모아야 돼요. 병원체를 없애도 안 오고 습도를 없애도 안 오고 온도를 없애도 안 오죠. 병원체는. 물을 뿌리고 사용할 때는 그런 다음에 일어날 환경을 생각해서 해야 되겠죠. 어, 7일 만에 사용한 것보다 농가들이 사용해보면 욕심이 생겨 그거 딴쪽에 사용해요. 오이보다는 하우스 딸기가 더 물러요. 근데 하우스 딸기에도 물을 뿌리거든요. 3일에 한 번씩 연면시비하고 하루에 한 번씩 맹물을 뿌려요. 생산량이 많이 늘어요. 맹물을 뿌렸는데 딸기가 더 단단해요. 더 좋은 게 나와요. 왜 좋은 게 나오냐면 잎에서 영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동했다는 거죠. 잎에서 들어간 양을 이동해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맹물 뿌리면 나빠지기 시작해요. 급격히 많이 나빠져요. 우리가 촘을 따는 그 오이가 나쁜 사람은 대다수 없죠. 근데 그 다음에 부작으로 또 심었을 때는 그 뭐 촘을 다 넣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은 잎 몸통 굵기에 비례하게 돼요. 오이 작물을 재배할 때는 지하부, 지상부 두 개만 나옵니다. 이 두 개를 응용을 잘해야 되는 거지. 이 두 가지를 별개로 보면 안 돼요. 동일하게. 회전율에 의한 거. 물을 뿌려서 생산량을 넓히자는 거지. 넓히면 얇아진다. 영천지역에서 마늘에다 스프링클러 돌리면 마늘이 작아져요. 잎이 살이 빠졌어. 그리고 난 재배하는데 난이 여름에 죽는 원인은 맹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잎이 살이 빠져가지고 이제 영양은 줄 거 없고 나중에 맹물이 주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굶어서 죽어요. 우리가 오이가 잘못되고 있는 거는 생산량이 감소한 거는 지하부에서 거의 대다수 과습이나 다른 원인에서 지상부가 먹을 게 없어가 일어납니다. 굶주림을 못 채우겠다. 배고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다수의 프로에 있다면 저가 하는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이 배고픔을 해소해 줬다면 우리는 이 생산량은 원하는 만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뿌리에서 먹는 비료량이 작아서
오이가 다 먹고 나니까 잎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가다가 열었다가 안 열었다 열었다 안 열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그거 열 동안에 먹은 중간에서 먹으니까 위에 거는 뽑히면 전다 이 고가가 나오고 뭐 곤봉가가 나오고 다 달라지게 뼈쪽가가 나오고 뼈쪽가가 나온다는 소리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양이 적다는 겁니다. 이 모양입니다. 요렇게 되면 어릴 때 에너지가 많은 거고 요렇게 될 때는 잎은 크나 두께가 얇다. 잎 두께는 이 면적에 해당하고 잎 길이는 이 면적, 잎 크기는 이 면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꽃핀 날 아침에 잎의 크기를 맞춰야만 요 길이가 맞아요. 요걸 맞추려는 건 잎 두께가 맞아요. 요거는 물을 뿌리서 맞출 수 있으나 요거는 물을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잎 두께거든요. 두께하고 뿌리에서 가지고 있는 양에서 채워주는 거죠. 잎에서 내려오는 건 오이는 안 먹으니까. 요게 관이 중심에서 올라가는 걸 오이가 먹게 돼 있어요. 중심에서. 고추도 그렇고 동일해요. 고추도 그렇고 감자도 그런데 그것만 달라요. 내려가면 바로 먹고. 먹는 역할이 각자가 달라요. 내려가면서 바로 먹는 구근류가 있고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서 먹는 구근류가 있고 달라요. 감자, 고구마, 엄연히 달라요. 감자에 해당하는 것은 오이나 고추하고 같아요. 갔다가 돌아와서 먹어야 되니까. 잎이 두껍다고 해서 잎에 있는 양을 먹고 오이가 큰 게 아니고 뿌리로 갔다 왔을 때 먹는 게 오이라는 거예요. 뿌리로 갔다 왔을 때 돌아와서 먹어요. 요 길이를 보면 잎의 크기를 알 수 있고 넓이를 보면 잎의 두께, 뿌리의 비율 양을 알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면 잎 두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물어봐도 되는가? 예. 비료나 연면시 하는 그 약값도 많지 않은데 비료는 요소로 많이 오이에 이제 흐른 거 있잖아요. 흐른 비료를 비싼 비료를 줘야 됩니까? 흐른 비료 주는 게 유리합니까? 그 양 비싼 비료를 저렇게 강의하신 분 그 강사님 말대로 너무 많이 주면 우리도 이 농가에서 아무리 오이가 많이 나와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오이는 질소를 먹었지 비싼 비료를 먹은 거 아니라 비싼 거 줘도 질소 흐른 거 줘도 질소 똑같은 거.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음소는 싼 게 많이 갖다 줘야 돼.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존 20kg로 나오는 비료들이나 일반적으로 비료들이 대다수의 농도가 같아요. 몇 프로? 그 키로에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네. 근데 다 비싼 것만 주더라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러면 천 농사를 사는 지느니 부피가 안 들어가 있고 다들 비싼 거를 줘서 부자선거 질때 사전 부피가 들어가야지 그래도 오이가 큰데도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니에요. 아, 그 잎이 뭐니라면 소화를 시키잖아요.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잎이 두꺼워지면 그 토양에 불용화되어 있는 비료를 많이 녹여 가져와요. 인삼 같은 경우는 불용화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잎이 뿌리가 뭐니라 잎의 영양소를 가지고 활용해서 유기산, 식초를 내뿜어요. 그럼 토양 속에 있는 녹이 가지고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인삼 같은 건 녹이가 가져와요. 인삼 같은 거는 결합을 잘하기 때문에 용탈이 안 되고 땅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주는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요소, 가리, NK. 근데 NK가 미치는 영향은 그
20%예요. 4대1 정도. 그러면 NK 10kg, 요소 10kg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간히 한 번씩은 우리가 그 사종복비도 한 번씩 불이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화를 녹이는 것보다 직접 공급하는 것도 괜찮다. 불용화를 녹이면 더디니까. 작물들은 스스로 어지간한 일은 해결을 다 하게 돼 있어, 구조가. 몸의 구조가. 근데 식물들은 그 이시량과 pH. 근데 우리 동물들은 또 상대적으로 pH. 이게 성체가 그 살점이 많고 이 속에 모세혈관이 많은데 그 식물들은 이 구조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관의 구조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동물들은 피부나 이 성체가 자라가 열매가 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은 열매가 안 열고 젖소 같은 게 우유라 나온 이런 기능만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먹이 되는 질량과 pH가 중요하고 그거는 먹는 그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 식물은 그 비료량과 pH 그 다음에 함수량 그렇게 나누면 동일해집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굳이 비싼 비료를 쓴다고 해서 오이 세겠다는 거 아니라 그럴 바에 차라리 측정을 해서 그 함량을 맞춰주는 사람. 그러면 오이나 고추나 무슨 뭐 다른 이런 식물들 주로 여기 하신 분 오이 하신 분들 겨울철 오이를 하우스 안에 많이 하거든요. 거의 대다수 겨울철 하우스 거 같은데 지열 온도를 예. 몇 도 정도가 유지됐을 때에 그 수분이라든가 비료량이라든가 이것이 적정하게 원활하게 식물이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돈에 비례하겠죠. 겨울에 30도 못 만들 때 지원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돈에 비례할 겁니다. 들어가는 투자비. 그거는 우리가 환경을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 거고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기존도에서 활용을 최고 많이 하는 방법이 비료량하고 함수량하고 지상부의 잎의 그 연면시비 영양량하고 함수량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 우리가 투자를 해버리면 그 수익성 창출이 불가능해요. 수익 창출이. 근데 겨울철에 오이를 생산을 하고 고추 생산 뭐 이런 저걸 하우스에서 생산하다 보면요 어차피 2중가온 3중가온 해갖고 이쪽 지역은 좀 이제 다른 저기 지역보다 좀 온도가 뜨시니까 그렇게 뭐 큰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온풍기 다 떼고 다 하거든요. 기름을 떼가지고 온도를 뭐 10도가 됐든 20도가 됐든 어느 특정 분야 그 작물에 따라서 맞추는데 지열 온도 자체는 비닐 한 겹 갖고는 그렇게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두둥을 높여. 그래서 그 온도 자체가 어느 정도 몇 대 20도가 됐든 10도가 됐든 뭐 15도가 됐든 예. 어느 선 겨울철 온도가 겨울철에는 어느 선의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가 그거는 식물이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가 설명하기 어렵고 자료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제일 활용하기 쉬운 두둑을 많이 높이세요. 그거는 자료에 그 원의 연구소는 밝히라는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예, 두둑을 높이 그 고추를 재배하면 온도를 많이 먹고 오이를 재배하면 온도가 낮거든요. 그리고 오이는 겨울 가격이 비싸고 고추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비슷하고 작물 재배에서 요거는 우리가 그 응용하면 좋을 겁니다. 우리가 비싼 시기에 비싼 작물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이쪽 지역에는 몇 개월 정도 하다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몇 개월 정도 재배하셔요? 10월달 재배해갖고 6월달 늦게까지 해도 6월달에 끝나. 예. 여기는 그래도 관리를 잘하는 그 비료량이라든지 적과를 하는데 창녕, 남지, 오이가 먼저 일찍 한 지역에 가면 몇 개 못 따먹어요. 비료 거의 안 주고 처음에 초못 따먹고 나면 조금 이따 쳐게. 비료가 많다해서 올해부터는 비료를 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안 해보려고. 강의를 더 들어본 게 또 비료 요소를 그 정말로 꼬랑이다 보여야 될 판이네요. 노지고추에 그 미끄러질 만큼 자빠질 만큼 치우면 고추밭은 2.4가 나와요. 열을 딱 하면 고추 긴게 다 열해 노지고추가. 그 지금 촘을 달리 보면 그 다음부터 고추가 안 열거든요. 우리가 지금 비료를 지금 저기 주는 거 그러면 이시를 기계가 있어야지 우리 맞출 수 있는데 비료 하나 물어볼게요.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맞추기가 기계적으로 얼마나 해요? 혹시 가격 먼저 이야기해 주면 안 돼요? 80만 원. 그러면 여기 지류청이나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기계는 개를 가지고 요거를 기술센터에서 사장님이 팔아야 가지고 오신 이 기계가 맞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기계가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농산이 병원하고 같이 제가 여기 고흥의 기술센터에다가 실어 같은 토양을 떠갖고 해보고. 같은 토양을 10분이나 팠어요. 그래갖고 섞어가지고 말려가지고 한 주먹은 기술센터에 갖다 주고 한 주먹은 보성을 버리고 한 주먹은 순천을 버렸어요. 다 틀려요.